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투펀치의 새로운 코너 TMF, Too Much Football의 약자입니다. 이 TMF라고 저희가 또 이름을 지은 이유는 출연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투머치한 분들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제가 첫 회로서 김현민 기자님과 이제 같이 할 텐데, 이제 원투펀치에서 가장 한 주를 여는 컨텐츠로서 투머치 풋볼 코너를 앞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또 관심과 성원 있으시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랑 이렇게 방송하는 건 처음이죠. 둘이서만은 거의 한 적이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누구 진행자가 한 분 계시거나 뭐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한준 TV에서 예. 옆에 한준이하고 하시잖아요. 한준 기자 본명이 한준이긴 하죠. 네, 김현민 기자님은 한준희 씨와는 같이 이제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한준이와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투머치 풋볼의 첫 번째 시간은 역시 이제 막 끝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통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마침내 구단 역사상 최초로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더불어 기념비적인 트래블, 10번째 트래블인데 뭐 클럽으로 따지면 이제 8번째 클럽이 됐죠. 그렇죠. 네, 여기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바르셀로나 시절에 이어서 최초로 네. 2번의 트래블을 거머쥐는 역사상 초유의 감독으로 또 등극을 했고요. 예. 만수르 구단주에게도 아주 행복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수르 구단주 온 이후에 맨체스터 시티가 20개의 트로피를 이제 들어올렸는데, 그 20번째가 챔피언스리그 트로피이자 트래블을 이제 완성하는 트로피가 됐습니다. 사실 이 맨시티라는 구단이 20세기에도 12차례 정도 우승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근본이 없다거나 이런 팀은 결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21세기 특히 이제 만수르 구단주 이후에 20개 트로피라서 이제 32개 트로피가 됐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맨시티가. 그러니까 트로피 개수로만 따져도 이제는 유럽의 엘리트 명단에 그 맨시티도 이름을 올렸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트래블을 했는데 뭐 트래블한 클럽 8개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건네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 경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항상 이제 여태까지 받아왔던 비판 중에 하나가 오버띵킹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중요한 경기마다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이 생각하다가 일을 그르친다. 그래서 이제 오버띵킹 습관이 과르디올라의 최대의 약점 가운데 하나다. 심지어 뭐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질문이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직접적으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도 준결승전 앞두고 얘기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하고. 올 시즌에는 뭐 이제 안 그러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버띵킹까지는 이번에는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과르디올라 감독답게 미세한 조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요즘 이제 3-2-4-1 포메이션을 그렇죠. 빌드업 시에 기본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존 스톤스 선수 하이브리드 롤 아닙니까? 미드필드 있다가 또 수비 내려왔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롤인데, 요 날의 기본 포메이션은 3 다이아몬드 3. 그러니까 3-4-3 인데 요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4명이 이제 다이아몬드 골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 요한 크루이프 감독, 펩 가르디올라 선수 있었을 적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3-1-3-3이나 3-3-1-3이나 3-3-3-1 같은 요거를 쓰게 되면 요게 이제 가운데가 마른 목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장 이제 삼각대형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포메이션이긴 하죠. 인테르가 일단 이 경기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원래는 미키타리안, 차라놀루, 그리고 이제 바렐라,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를 구축을 했었는데요. 이 경기 때 이제 앞두고 미키타리안이 경미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브로조비치가 선발로 나왔었고, 브로조비치 하면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압박 엄청나게 하는 선수인데, 그게 저는 도리어 인테르한테는 맨시티 상대로는 더 맞춤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브로조비치랑 이제 뭐 차라놀루랑 발렐라랑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거기다 또 이 경기에서 맨시티가 수비 라인에서의 조금 빌드업이 이전과는 다르게 미스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맨시티가 중요 순간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실족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선수단 전체가 약간 긴장감에 사로잡히지 않기가 어렵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에데르송도 원래는 빌드업에 굉장히 능한 골키퍼로 유명한데, 그 에데르송도
시즌도 미스가 몇 번 있었잖아요. 초반에는 오나나 골키퍼 빌드업이 좋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칸지도 실수가 좀 많고, 특히 아칸지가 실수가 많으면서 스톤스가 조금 내려와서 플레이들을 많이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 로드리 혼자서 이제 덩한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거길 이제 브로조비치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면서 로드리 공략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괴롭히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시작부터 25분경까지는 인테르가 도리어 공격을 주도를 했습니다. 실제 뭐 슈팅 숫자도 4대1로 3개가 더 많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맨시티는 소유권을 잃어낼 수가 8대4로 2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조금 실수가 많았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맨시티답지 않은 경기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사실 이번 경기는 오버띵킹까지 했던 경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간의 그 예전의 그 바르셀로나 시절의 향수가 조금 배어 나오는 미세한 조정으로 경기를 출발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상대적으로 인테르는 대응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25분 이후부터 약간 귄도안이 이제 내려와서 네. 로드리를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3-1 빌드업에서 약간 이제 3-2 형태로 다시 복원하는 듯한 모습이죠. 네, 귄도안이 로드리를 도와주면서 로드리가 이제 전진을 하게 되면서 맨시티의 이제 공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실제 뭐 25분부터 로드리의 선제골이 나오는 68분경까지는 슈팅 숫자에서도 맨시티가 다시 8대4로 크게 앞섰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대 득점이라던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맨시티가 그때부터 앞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밀리고 있다가 맨시티의 거의 모든 공격들이 로드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첫 번째 슈팅 5분경에 그것도 이제 로드리가 패스를 준 걸 벨시바가 끌고 가가지고 슈팅을 가져갔던 거였고요. 맨시티의 두 번째 슈팅이자 이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이었던 26분경 그 슈팅도 이제 로드리가 전진 패스를 찔러준 거를 귄도안이 이제 원터치 패스로 내줬고, 여기서 더브라이너가 패스 찔러준 걸 혼란이 슈팅 가져간 게 이제 골키퍼 선방에 막혔던 거였고요. 첫 골 역시도 이제 로드리가 사실 처음부터도 측면으로 패스를 내주면서 그릴리시의 크로스에서 시작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흘러나온 거를 아칸지가 이제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거기서 이제 벨시바가 컷백한 게 수비 맞고 살짝 굴절된 걸 로드리가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네, 올 시즌 사실은 뭐 맨시티를 설명할 때 뭐 아까 스톤스 선수의 하이브리드 롤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 예전보다는 좀 더 직선적이고 다이렉트하면서도 피지컬한 공격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네. 그 가운데에서는 역시 로드리 선수를 위시한 그 중거리포 위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중거리포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한 판에서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로드리가 4-3-3에서는 이제 폭백 앞에서 수비적인 역할에 조금 더, 그러면서 후방 빌드업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은 3-2-4-1로 바뀌면서부터는 로드리가 공격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번 시즌 들어서 5골 이상을 공식 대회에 다 합쳐서 넣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에른과의 그 8강 1차전도 사실 맨시티가 1차전에 조금 밀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바꿔낸 게 로드리의 선제골이었던 그렇죠. 거였고, 이번에도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으면서 쏠쏠한 역할을 공격적으로도 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예전부터 해왔던 어떤 축구의 근본적인 형태에는 사실 중거리포 공격 같은 게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사실은 가르디올라 감독을 정말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은 강렬히 반대하실지도 모르지만, 스페인에 있다가 독일에 있다가 이제 잉글랜드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팀을 옮길 때마다 리그 환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갖고 있는 선수도 다르고 상대가 나오는 방식도 다른데, 사실은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 모든 것에 조금씩 계속 변화와 적응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추가했기 때문에, 저는 가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그 진화의 능력, 이것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실제 뭐 분데스리가 와서는 이제 필립 람을 지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걸 이제 활용하기 시작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르디올라 감독도 람의 그런 재능들을 생각하니까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람 때문에 그거를 시도하기 시작했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혼란을 이번에 영입하면서는 또 직선적인 플레이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선수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본인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른바 더블 피봇을 잘 안 쓰는 유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싱글 피봇 아닙니까? 예, 그렇죠. 6번 롤에 이제 한 명의 선수를 두는데, 이른바 이제 맨시티 와서는 페르난지뉴 롤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위치인데,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에 따라서는 2명의 피봇도
두는 경우들이 좀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점유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이제 점유율에서 밀린 경기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렇죠. 바이에른전은 두 경기 다 점유율에서 밀렸었고요. 아스널전은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하고서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네, 시즌 막판에 그 맨시티 만나기 이전에 네. 사실은 승점이 1점이라도 앞서 있는 상황을 그 이전에 만들고서 그 경기에 맞대결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실패하면서 사실은 아스날은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네. 어쨌든 네. 뭐 그런 식으로 원래도 가르디올라 감독이 나는 점유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들을 했어도 어쨌건 그래도 기본적인 기록 자체는 항상 상대팀보다는 포지션을 더 많이 가져갔었는데 근데 그게 포지셔닝이 뛰어나고 탁월하면 그렇죠. 자연히 포지션은 거기 따라오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포지션 자체가 목표인 축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시즌 와서는 확실히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다이렉트한 축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싸웠는데 준우승한 인테르에 대해서는 정말 별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테르 칭찬도 잠깐 해주시죠. 더 준비를 잘해갖고 나온 팀은 인테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뭐 경기 기록적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인테르가 뭐 기대 득점도 더 위였고, 물론 뭐 막판에 이제 맨시티가 조금 내려앉은 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슈팅도 더 많이 가져갔고 유효 슈팅도 더 많았었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 연장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렇죠. 루카쿠가 조금 그분은 저 월드컵 때 이어서 지금 또 결정적인 데서 아주 이상한 일을 또 했어요. 그리고 루카쿠가 제가 봤을 때는 멘탈 관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마르코의 슈팅이 본인 맞고 나갔을 때 그거는 의도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저봐 루카쿠 또 이런 소리를 들을 순 있지만 그거를 엄청난 죄악이었다고 몰아붙이기는 좀 그렇죠. 골문 앞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예. 헤딩이 온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루카쿠가 대응할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좀 루카쿠가. 이게 나갔다. 예. 이게 좀 나갔다. 특히 고젠스가 헤딩으로 떨궈준 거를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그 장면은 약간 조금 아쉬웠죠. 왜냐면 이쪽에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 루카쿠 정도라면은 그 빈 공간으로 헤딩을 밀어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좀 눈을 감고 이렇게 슈팅을 가져가는데 급급해서 약간 골키퍼 정면을 향하면서 에데르송이 물론 거기서 반응이 좋긴 했지만은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거의 그냥 살짝만 거의 와서 맞은 거에 더 공이 온 가깝게. 방향이 좀 안 좋았죠, 기본적으로. 예. 또 이제 교체 카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실점을 허용하고 나서 고젠스하고 벨라노바를 투입했는데 그 둘이, 특히 고젠스가 정말 짧은 시간을 뛰면서도 공격 관여를 가장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고젠스를 통해서 막판에 이제 몰아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테르가 이 경기는 정말 젖살사가 딱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어찌됐건 인테르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천재 이루의 기회에서 아깝게 패퇴하기는 했습니다만 맨체스터 시티와 과르디올라 감독 트래블, 이것이 지니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과르디올라 감독 개인한테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아까 한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뭐 개인 통산 최초 두 번째 이제 트래블을 달성을 하기도 했고, 바르셀로나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2번 외에는 다른 데 가서 못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다 금수 저 팀을 이끌고. 네. 그런데 이제 마침내 맨시티를 이끌고 어떤 의미에서 챔피언스리그 역사로 놓고 보면은 근본이 조금 떨어지는 팀을 마침내 근본을 세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 아스날도 우승 못 해봤어요. 어쨌건 챔피언스리그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앞으로가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분명히 맨시티 선수들은 평소보다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졌던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동안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그 중요 순간마다 실족했던 경험들이 조금 선수들의 다리를 무뎌지게 만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에른과 도르트문트를 뭐 예를 들면은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에서 항상 우승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에 마지막에 웃는 마지막 날에는 도르트문트 다리가 무거워지나요? 네, 우승도 어느 정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승하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게 그가 심리적으로 사람인지라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혀를 뚫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자기네들이 잘하는 플레이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레알 마드리드가 14차례 유럽 챔피언에 등극했지만 이제 우리도 이제 한 번 했다. 이제 13발 남았다. 기다려라. 뭐 이랬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속적으로 맨시티와 함께 하는 한 정말 좀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레알 마드리드나 뭐 다른 팀들이 어떻게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보강을 하고 또 프리미어 리그에 돈 많은 다른 적수들이 어떻게 또 보강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봐야 되기는 하겠으나 EPL과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맨시티가 다음 시즌에도 우승 후보 1위
그럼 그 다음 시즌은 또 어떨 거냐?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잔류만 계속하는 한 계속 좀 그런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까 13발을 한 방에 따라잡기는 뭐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과르디올라 감독 있는 동안에 뭔가 대업을 더 할 수 있는 팀이다. 그리고 이 팀은 만수르 구단주가 기본적으로 좀 착한 구단주 아닙니까? 네, 돈은 잘 써주고 또 뭐 유스 시스템 확충,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등등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페란 소리아노나 또 베히리스타인 등을 활용해서 전문가들에게 축구를 맡기면서 또 자신은 그렇게 뭐 축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렇게 간섭 같은 걸 안 하는 그야말로 이제 착한 구단주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런 어떤 체계가 과르디올라 감독까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유지되는 한 맨시티 다음 시즌에도 강한 건 틀림없죠. 예,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맨시티한테 항상 이제 걸림돌이었던 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하다 보니까 항상 배당은 1위가 맨시티인데 정작 우승은 못한다. 그래서 배당도르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혀를 뚫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만수르 구단주가 간섭을 진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혹시라도 케인을 영입하지 않는 이상에는 대응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맨시티에 대응하려면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건 케인을 보유한 레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나마 그렇게 그래. 되는 거죠. EPL 안에는 없어요? 테나 감독이 이제 부임하면서 맨유가 또 빠르게 이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카타르 자본이 오게 되면은 뭐 인수 얘기들이 계속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근데 카타르 자본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대안만은 되겠지만 저는 맨유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한 시대가 끝나는 느낌이에요. 세대 교체를 잘해야 되겠죠. 이 팀도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스널은 가장 어린 팀이고요. 아니 여기서 보강만 좀 잘하면 괜찮아요 아스날. 그래도 우승 대권에 도전하기는 조금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미래가 좀 밝은 팀이죠. 그렇죠, 아스날은. 얼마 전에 원투펀치에서 과르디올라 대 퍼거슨 했던 거 아시죠? 거기서도 이제 결론이 퍼거슨 감독은 종합적인 매니지먼트의 거장 중에 거장이고 맨땅에서 불모지에서 맨주먹으로 일어나서 팀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끌어올린 또 주인공 아닙니까? 그것과 또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 커리어를 동렬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리누스 미켈스, 아리고사키, 요한 크루이프 혹은 뭐 엘레니오 에레라, 허버트 체프먼 이런 이제 이른바 전술적 혁명의 그 계보의 한 축을 이루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알렉스 퍼거슨 만큼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사람 여기에 뭐 트래블 2번은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과르디올라 고트 가능합니까? 지금 같은 추세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그러니까 14시즌 동안 감독을 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쌓아올린 게 역대 3위거든요. 14시즌 안에 이렇게 쌓아올린 감독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남은 거는 롱런 여부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퍼거슨 감독은 정말 대단한 게 롱런하면서 계속 성과들을 일구어낸 거잖아요. 70년대 중반부터 하셨고 맨유에서만 27년 계셨으니까. 거기다 뭐 에버딘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들을 올렸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퍼거슨이 과르디올라 감독보다 비교 우위를 가진 부분이라면 그건 결국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그런 속도적인 부분이라던가 전술적인 혁명을 일으킨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같은 추세로만 쌓아가기만 해도 퍼거슨 감독을 넘어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조금 지원 사격을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하면 퍼거슨 감독처럼 맨주먹으로 일어난 맨땅에서 일어난 적이 없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가 막 계속 휘청휘청하고 성적이 그저 그랬으면 거기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마 잘렸겠죠? 처음 바르셀로나 부임했을 때는 그때 바르셀로나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검은 양 얘기도 있었고 검은 양들이 이제 좀 횡행하던 그런 바르셀로나였죠. 그러면서 위기에 빠져 있었던 바르셀로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스케츠라던가 페드로 같은 유망주들을 끌어올려서 바로 이제 팀에 이식시킨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메시를 가짜 9번으로 활용해가지고 성공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애초에 그렇게 높은 데서 시작을 했는데 굳이 내려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 커리어를 보면 그 높은 클럽에서 하다가 여기서 안 좋아져서 결국은 뭐 자이반 타이반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꾸역꾸역 또 올라가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유럽 축구 역사에. 그런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바르셀로나에서
처음부터 그냥 계속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보여준 그 전술적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좋은 팀들로 가게 되는 건데 거기서 뭐 이걸 어거지로 여건 나쁜 데는 안 가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그럼 처음에 한번 실패했었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 갔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김현민 기자님과 제가 이제 두 코너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명철 의원님과 이제 두 코너를 촬영하는 그런 방식인데 오늘 이 한준 말고 한준이랑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한준 씨는 조금 뭐랄까 정주마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도 똑같이 한준이기 때문에 네. 저도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어쨌든 네,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 함께했던 첫 번째 시간 과르디올라 감독과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만수르 구단주 맨체스터 시티 모든 팬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